어차피 이 간은 내 거였어. 간 하나 떼줬다고 평생 은인 행세할 생각은 마. 수술 후 일주일,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준 아내에게 남편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서도경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연주는 복부의 수술 자국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뭐 때문에 며느리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사촌 동생이라던 설아이는 서도경과 그렇게 친밀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박연주의 이름으로 100억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건지, 간을 기증한 천사 같은 아내에서 하루아침에 돈에 눈먼 악녀로 몰린 한 여자.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 숨은 잔혹한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서서히 또렷해집니다. 연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 복부에서 올라오는 둔탁한 통증이 아직도 생생했죠.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도경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오후 2시에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먼지들이 춤추듯 떠다녔고, 연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5살에 만나 23해를 함께한 남편. 그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준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휴대폰과 물컵, 그리고 도경이 좋아하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장미를 만져보았습니다. 꽃잎이 벨벳처럼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연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경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답게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죠. 깨어 있었네요. 도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건조했습니다. 연주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경은 자연스럽게 몸을 비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연주의 가슴을 살짝 쿡 찔렀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몸은 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회복이 빠르다고 하던데. 연주의 물음에 도경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주를 향하지 않고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병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연주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도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연주의 수액을 교체하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박연주 환자분, 회복이 정말 빠르세요. 이 정도면 일주일 안에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연주가 기뻐하는 순간 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볼게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가. 연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경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간호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일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연주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아래로 주차장이 보였고 곧 도경의 검은색 벤츠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거친 운전이었죠. 연주는 자신의 배를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불안감이었습니다. 23해를 함께한 남편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연주의 마음속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흰 장미가 살짝 시들기 시작한 것처럼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자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유, 우리 며느리. 몸은 좀 어떠니? 정자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달콤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도경이는 잘 회복하고 있지?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네.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연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그래, 푹 쉬어. 나중에 태어나면 집에서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죠. 병실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연주. 살아있네? 친구 미경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주 곁으로 다가왔죠. 미경은 연주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32년지기 친구였습니다. 검은색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너무 창백한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미경이 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연주는 어제부터 계속된 불안감을 억누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회복도 빠르대. 그래도 간을 떼어준 건데 무리하면 안 돼. 미경은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따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연주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미경이 툭 던진 말이 정적을 깼죠. 근데 도경 씨는 아침부터 안 보이네. 회사 일이 바쁜가 봐. 연주의 대답에 미경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연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너간 떼어준 지 사흘 됐는데 남편이 회사가 더 중요해? 수술 잘 끝났으니까 일도 해야지. 연주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연주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미경이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도경이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연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움켜잡았습니다. 친구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누군가 자신의 불안을 알아차려준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냥 수술 스트레스겠지. 스트레스? 내가 간을 줬는데? 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연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경이 다시 연주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가족이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족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연주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남이면 차라리 끊고 살지. 근데 가족은 그게 안 되잖아. 평생 엮여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널 해치려 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병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죠. 연주는 미경의 말을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야, 무슨 무서운 소리를 해. 우리 도경 씨가 무슨. 연주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어제 도경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미경은 사과 한 조각을 연주 입에 넣어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어젯밤에 스릴러 드라마를 봤거든. 남편이 아내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는 거 있지. 에이, 드라마는 드라마지. 연주가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다음 말이 연주의 웃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근데 말이야, 그 드라마에서도 남편이 처음엔 아내한테 장기 기증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미경이 말을 멈추고 연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연주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보험금. 100억짜리 생명보험. 순간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년 전 도경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이 스쳤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그저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는데 미경이 연주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생각 났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연주가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여전히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죠. 아무튼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가끔은 의심도 하고 너 자신도 지켜야 해. 알았지? 연주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갔습니다. 혼자 남은 연주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족이라고? 설마 그럴 리가. 23해를 함께한 도경인데.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미경의 농담 같은 말이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연주는 핸드폰을 들어 도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올 수 있어요? 5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이 왔을 텐데.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부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점점 커져가는 의심의 그림자였습니다. 수술 후 닷새째 연주는 처음으로 병실 밖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지만 생각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죠. 복도 끝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연주 씨 아니에요? 3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죠. 연주는 잠시 누군지 생각하다가 겨우 기억해냈습니다. 라이 씨? 맞아요. 도경 오빠 사촌 동생 설아이예요. 작년 추석 때 잠깐 뵀잖아요. 라이가 연주 옆에 앉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번뜩였죠. 수술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간을 기증하다니.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연주가 힘없이 웃자 라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요? 오늘도 회사 가셨어요? 네, 바쁜가 봐요. 라이가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연주는 라이의 표정에서 동정심 같은 것을 읽었죠. 불편한 침묵이 흐르자 라이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 저 요즘 오빠 회사 근처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가끔 점심 같이 먹고 그래요. 연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도경이 라이와 점심을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요? 도경 씨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이에요. 라이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연주는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시어머니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정자는 화려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72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죠. 어머, 라이도 있네. 정자가 라이를 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며느리를 대할 때보다 훨씬 다정했죠. 연주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라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연주를 돌아보았죠. 연주야, 많이 나아진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정자가 핸드백을 열어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연주는 가방 안에서 카지노 칩 모양의 열쇠고리가 달랑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칩이 반짝이며 흔들렸죠. 이거 영양제야. 몸 회복에 좋대. 정자가 비타민 통을 건넸습니다. 연주가 받으려는 순간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가요. 정자가 전화를 끊고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라이야, 연주 좀 부탁해. 정자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연주는 정자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잡힌 약점이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라이도 곧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봐야 해요. 오빠한테 안부 전할게요. 라이가 가고 난 뒤 연주는 혼자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죠. 그때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경의 차였습니다. 연주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리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구석에 서서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도경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죠. 연주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무슨 서류를 주고받는 걸까? 도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 차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와 악수를 나눴죠. 남자가 가고 난 뒤 도경은 병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연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고 그냥 가다니. 연주는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라이와의 점심, 정자의 카지노 칩, 수상한 남자와의 만남.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 오늘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방금 병원 주차장에 왔다가 간 것 같던데. 연주의 말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경의 숨소리만 들렸죠. 착각했겠죠. 내 차랑 비슷한 차가 많잖아요. 거짓말. 연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도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23해를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죠. 그래요. 알았어요. 연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도경이, 정자가, 라이가, 그리고 그 수상한 남자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연주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부터의 습관으로 항상 수첩과 펜을 가지고 다녔죠. 새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연주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도경이 데리러 온다고 했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도경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입술을 계속 깨물었죠. 연주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늦을 줄 알았어요. 미안. 잠깐 들을 곳이 있어서. 도경이 연주의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연주는 놓치지 않았죠.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경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야,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있어. 연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경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차가운 결심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연주가 멈칫했습니다. 번호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죠.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주는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지만 역시 빨간 불이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도경이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새 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죠.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연주가 아끼던 화분들이 사라졌고 벽에 걸었던 가족 사진도 없어졌습니다. 대신 모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연주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경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연주 맞은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앉지도 않고 서서요. 이혼하자. 단 3글자. 그 3글자가 연주의 온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수술 후유증으로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도경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계약서를 설명하듯 차분한 목소리였죠. 내가 간을 떼어줬는데, 일주일 전에 수술했는데.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도경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간을 줬다고 해서 내 마음이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 그럼 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왜 내 간을 받았어요? 연주가 소리쳤습니다. 복부에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살고 싶어서 받았지. 죽을 수는 없잖아. 도경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연주는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이 정말 23해를 함께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없어. 그럼 왜? 그냥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유가 꼭 있어야 해? 도경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연주 앞으로 밀었죠. 이혼 서류야. 사인하고 도장 찍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면 되고.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안 해요. 이혼 안 해요. 연주야, 억지 부리지 마. 억지? 내가 지금 억지를 부린다고요? 연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수술 자국이 당기는 아픔도 잊은 채 도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강경화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매일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누가 간을 떼어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래서 더 못 참겠어. 내 희생이 부담스러워. 평생 빚진 것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도경의 말에 연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도경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바뀌었죠. 나 나가봐야 해. 서류 잘 생각해봐. 도경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연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물건은요? 내 옷이랑 짐은 어디 있어요? 도경이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작은 방에 박스로 정리해뒀어.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작은 방으로 가보니 정말로 박스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20세의 결혼 생활이 고작 박스 몇 개로 정리된 것이었죠. 연주는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옷가지와 소품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사이에 끼어 있던 봉투였죠. 연주가 봉투를 열어보니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아레바이오 자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익자란에 도경의 이름이 있었고 보험 금액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란에는 연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연주는 서류를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족이라고. 보험금 100억짜리 생명보험이라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텅 빈 집안에 울렸죠. 보험 서류를 든 채로 연주는 3시간을 넘게 작은 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100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도경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연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20세를 함께한 사람인데, 딸 하나를 같이 키운 사람인데, 그저 재테크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인 26살 딸.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퇴원했어? 아빠가 연락이 안 되길래. 응, 오늘 퇴원했어. 연주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딸에게 이런 일을 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몸은 괜찮아? 간 수술이 보통 일이 아닌데. 괜찮아. 회복도 빠르대. 통화를 끝내고 연주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입 날짜가 1년 전이었습니다. 도경이 강경화 진단을 받은 직후였죠. 그때는 연주가 간 기증 검사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보험료 납부자가 도경이 아니라 제3자였습니다. 오진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연주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싱크대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경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어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한 계약서였죠. 연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과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계약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습니다. 연주가 병원에 있을 때 도경이 혼자 계약한 것이었죠. 연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생명보험, 집 매매.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도경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들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주가 놀라서 돌아보니 정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니, 집 정리는 다 했니? 정자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정리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지.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정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연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정자까지 이혼 소식을 아는 걸 보니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 같았죠.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도경 씨가 이혼하려는 걸 당연히 알지. 내 아들인데. 정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 위자료라고 생각해. 연주는 수표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안 해요. 뭐, 지금 버티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버티기가 아니에요. 전 아직도 도경 씨를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 도경이는 널 사랑한 적 없어. 정자의 말이 비수처럼 연주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주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 안 해요. 고집 부리지 마. 어차피 법적으로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거든. 정자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연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는 걸. 도경과 정자,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함께 꾸민 음모라는 걸. 정자가 나가고 난 뒤 연주는 다시 보험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레바이오 자산이라는 회사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령 회사였을까요? 연주는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의 강경화, 간 이식 수술, 이혼 요구, 생명보험, 집 매매, 정자의 협박. 점들을 이으니 하나의 선이 되었습니다. 그 선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였죠. 자신의 죽음.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일 거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연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도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 걸까?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죽을 수는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도경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 건지, 이 모든 게 무슨 음모인지 알아내야 해. 연주는 일어섰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서 박스 속을 뒤지기 시작했죠.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스 바닥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오진택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보험 브로커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명함 뒤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계약 완료, 라이 연결이라고. 다음 날 아침 8시 연주는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싸우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법이었습니다. 건물 10층에 있는 장도윤 변호사 사무실. 연주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전화로 예약한 박연주입니다. 장도윤 변호사는 52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그는 연주를 보자 의자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주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 생명보험 서류, 오진택의 명함.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으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아레바이오 자산이라. 들어본 적 없는 회사네요. 장 변호사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죠. 이상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100억짜리 계약을 했다고요?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된 게 맞았던 것이죠. 그럼 이 보험은 가짜인가요? 가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경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오진택이라는 사람, 브로커라고 했죠?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요. 장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물어보았죠. 잠시 후 전화를 끊고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진택이라는 사람, 업계에서 꽤 유명한 브로커더군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무슨 의미죠? 불법적인 보험 계약을 전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액 생명보험 쪽으로요. 연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도경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박연주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거나 아직은 없었어요. 수술 후 퇴원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장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첫째, 이혼 소송에 대응하면서 재산 분할을 최대한 끌어야 합니다. 시간을 벌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죠. 둘째, 이 보험 계약의 실체를 파헤쳐야 해요. 셋째, 장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연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 씨? 돌아보니 라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라이의 눈이 연주가 든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그냥 일이 있어서요. 라이 씨는요? 저도 일 때문에. 이 건물에 아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연주는 타지 않았습니다. 라이만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문이 닫히기 직전 라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연주 씨. 그 말이 왜 이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연주는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라이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죠. 미경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너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걱정했잖아. 미안. 좀 바빴어. 미경이 연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죠. 들었어. 도경이가 이혼 요구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다들 수군거려. 연주는 현관문을 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이 따라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연주가 돌아서서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죠.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싸울 거야. 끝까지. 미경이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도울게. 연주는 미경에게 보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거 정말 내 생명보험이야? 100억? 그것뿐이 아니야. 연주가 오진택의 명함을 보여주자 미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이 사람 알아.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이 얘기했는데 위험한 일하는 브로커라고.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연주는 수첩을 꺼내 미경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브로커라고.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근데 왜 이 사람이? 연주가 명함 뒤에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계약 완료, 라이 연결. 라이? 도경 씨 사촌? 맞아. 뭔가 연결되어 있어. 미경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정말 너를. 연주가 미경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미경이 연주의 집으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주가 문을 열자 미경은 씩씩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죠.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래.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연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느꼈죠. 고마워. 정말로.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미경이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벽과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미경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집부터 정리하자. 음침해서 못 봐주겠어.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유쾌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고등학교 때 둘이 몰래 영화 보러 갔던 일, 대학 때 같이 여행 갔던 추억들. 연주도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경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연주는 식탁에 앉아 미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돌아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어제 좀 알아봤는데. 뭘? 그 오진택이라는 사람 말이야.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봤어. 미경이 가스불을 줄이고 연주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오진택이 원래는 보험회사 직원이었대. 그런데 10년 전에 큰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쫓겨났다고 해.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기 사건? 보험금 타려고 가짜 사고를 만들었대. 그때 사람이 다칠 뻔했다고. 그 이후로 음지에서 불법 브로커 일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연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위험한 사람이 도경과 연결되어 있다니.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오진택으로 보이는 남자와 라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내 친구가 우연히 찍은 거야. 일주일 전에 강남 카페에서 봤대. 둘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연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라이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죠. 오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라이가 연결고리구나. 그때 연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도윤 변호사였습니다. 박연주 씨? 중요한 정보를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아레바이오 자산이라는 회사 알고 보니 페이퍼 컴퍼니더군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인데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데요? 설아의 씨입니다. 도경 씨 사촌이라고 하셨죠? 연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도경, 라이, 오진택, 그리고 생명보험.
이들은 처음부터 한 팀이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연주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경이 분노했습니다. 미친놈들, 정말로 너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연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치밀하다니. 미경이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날 저녁 미경은 연주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죠.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 만약 도경 씨나 라이 씨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녹음해.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당연하지. 증거가 중요하잖아. 미경은 녹음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그리고 하나 더. 혼자서는 절대 그들을 만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너랑 같이 다닐게. 병원도 가야 하고 장 변호사도 만나야 하잖아. 근데 내일은? 일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더 중요하지. 연주는 미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적이 되었지만 적어도 진정한 친구는 곁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경이 노트를 펴고 하나씩 적어 나갔죠. 첫째, 오진택이 어디 사는지 알아내기. 둘째, 라이의 정체 더 파헤치기. 셋째, 정자 어머니의 도박빚 증거 찾기. 정자 어머니 도박빚? 아, 맞다. 이것도 들었는데 정자 어머니가 강원도 카지노에 엄청난 빚이 있대. 그래서 돈이 급하다고.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연주는 정자가 가지고 있던 카지노 칩 열쇠고리를 떠올렸죠. 역시 그냥 장식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는 거구나. 미경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가족이 제일 무섭다더니 정말이네. 하지만 이제 연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친구가 곁에 있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전, 연주와 미경은 오진택의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강남 뒷골목의 낡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음침한 곳이었죠. 연주는 가슴 주머니에 넣은 녹음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말 들어갈 거야?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보험 고객이라고 하면서 들어가 볼게. 너는 밖에서 기다려. 연주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요.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오진택은 4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야윈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연주를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보험 상담 받으려고요. 생명보험 쪽으로. 오진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어디서 소개받고 오셨나요? 지인이 추천해줘서요. 연주는 최대한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오진택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이라. 혹시 수익자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남편이요. 순간 오진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죠. 그는 펜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박연주 씨 아니신가요? 연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진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잖아요.
아레바이오 자산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보험인가요? 연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진택은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죠. 정상이고 뭐고가 어딨습니까? 돈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제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억이나 되니까 꽤 큰 돈이네요. 오진택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연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라이 씨가 시킨 건가요? 오진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가세요. 상담 시간 끝났습니다. 연주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경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 녹음했어. 중요한 증거를 잡았어. 두 사람이 건물을 나오는데 맞은편 카페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라이였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가 다가왔죠. 연주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라이 씨는요? 라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죠. 저도 그냥 커피 마시러요. 그런데 연주 씨,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왜 그게 궁금하신데요? 연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라이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냥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조심하셔야죠.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미경이 화가 나서 나서려 했지만 연주가 막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이 씨도 조심하세요. 나쁜 일 하다가는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그날 오후 연주는 장 변호사 사무실로 녹음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장 변호사는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쪽도 파헤쳐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카지노 쪽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며칠 후 장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자의 도박 빚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리고 채권자들이 최근 독촉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이 정보를 듣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도경과 라이가 함께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경이 갑자기 연주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벨이 울렸죠. 미경이 문을 열자 도경이 서 있었습니다. 연주 있나요? 왜 왔어요? 미경이 차갑게 물었지만 도경은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주는 거실에서 도경과 마주했죠. 무슨 일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을 거야? 도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안 찍을 거예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라 권리예요. 당신이 뭘 꾸미는지 다 알아요.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연주에게 다가섰죠. 뭘 안다는 거야? 보험, 라이, 오진택 다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 도박 빚도요. 도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있어요. 충분히. 거짓말이 섞여 있었지만 도경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후회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주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경과의 대치 이후 사흘이 지난 날 연주는 장 변호사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박연주 씨,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연주와 미경은 서둘러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연주가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시작했죠.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설아의 씨의 것이죠. 연주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라이의 아버지 이름이 서도경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촌이 아니라는 건가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설아이는 서도경의 사촌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남이죠. 연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사촌 동생이라고 믿었던 라이가 완전한 타인이었다니. 미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도경과 라이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사촌간이라고 보기엔 너무 친밀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사설탐정에게 의뢰해서 찍은 겁니다. 보세요, 이 사진. 한 장의 사진에는 도경과 라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연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23해를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사촌이라고 속이면서 언제부터였을까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추정하건대 적어도 2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라이가 아레바이오 자산을 설립한 시기와 비슷하거든요. 2년. 도경이 강경화 진단을 받기 전부터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연주의 간을 받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모든 걸 꾸민 것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죠. 정자 씨가 라이에게 돈을 보낸 기록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1년 넘게 보냈더군요. 어머니가 라이에게 돈을? 네. 아마 라이를 매수한 것 같습니다. 도경과 연애하는 대가로 돈을 준 거죠. 그리고 보험금을 타면 더 큰 돈을 주기로 약속했을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자는 도박빚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했고 라이는 돈을 위해 도경과 연애하는 척했으며 도경은 아내를 배신하고 새 여자와 새 삶을 꿈꿨던 것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연주가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고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보험 사기 미수죄로요.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죠. 형사 고발 해주세요. 그날 저녁 연주가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도경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죠. 너 뭐 하는 거야? 도경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연주는 뒤로 물러섰고 미경이 앞을 막았죠. 취했으면 집에 가세요. 비켜. 내 아내랑 얘기하는데. 도경이 미경을 밀치려 했지만 연주가 나섰습니다. 라이가 사촌이 아니라는 거 알아냈어요. 도경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취기가 가득했던 눈이 순간 맑아졌죠. 뭐라고? 다 알아요. 라이와 연애하는 것도, 어머니가 라이에게 돈 준 것도, 모든 걸 다요.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지. 이제 어쩔 건데? 법대로 할 거예요. 형사 고발도 했어요. 도경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연주를 노려보았죠. 너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야?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도경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연주가 다 알아냈어요. 전화 너머로 정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경은 전화를 끊고 연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죠. 후회하게 될 거야. 꼭. 도경이 떠나고 연주와 미경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두렵지 않았죠.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형사 고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그동안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상대방의 반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9시 연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 변호사였죠.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박연주 씨, 큰일입니다.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했어요. 대형 로펌이요? 네.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만 10명이 투입됐다고 하네요. 연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인 변호사 한 명으로 대형 로펌과 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역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요. 연주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정자가 방송국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경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죠.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요. 간 이식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면서 이제 와서 그걸 빌미로 삼고 있죠. 완전히 사실을 뒤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연기는 진짜처럼 보였고 여론은 연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연주를 비난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여자, 남편을 협박하는 악처, 온갖 악플이 쏟아졌죠. 연주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틀 뒤 연주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는 이유였죠. 대형 로펌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연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변호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죠.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서로 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주의 통장이 갑자기 동결된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도경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죠.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경이 분노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당장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날 밤 연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오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라이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죠. 뭐하러 왔어요? 미경이 문을 막으며 물었습니다. 라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죠. 연주 씨한테 제안하러 왔어요. 연주가 나와서 라이와 마주했습니다. 라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합의서예요. 사인하면 100억 중 10억을 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간단해요.
이혼에 동의하고 고소 취하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20억을 드릴게요. 연주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라이의 얼굴이 굳어졌죠. 후회할 거예요. 그 말, 이제 지겹네요. 연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라이는 찢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죠. 기회를 날렸네요. 이제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라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연주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도경이가 저한테 했듯이 당신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라이가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표정에 잠시 불안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죠.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우리는 달라요. 진짜 사랑이거든요. 라이가 떠나고 연주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고 자신의 무기는 하나둘 무력화되고 있었죠. 그때 미경이 연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돈도 명예도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그날 저녁 장 변호사에게서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연주의 이혼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판사가 도경 측에 유리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앞날처럼.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연주는 장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지만 상대 측 변호사 10명이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경은 라이와 함께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연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연주 씨, 이혼에 동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는 남편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연주가 항변했지만 상대 측 수석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증거라고 하신 녹음 파일은 이미 불법 취득으로 판명났고 나머지는 모두 추측과 의심에 불과합니다. 보험 계약서가 있잖아요. 아레바이오 자산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그 회사는 정식 등록된 회사이며 보험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부부간 보험 가입은 흔한 일이죠. 상대 변호사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주에게 불리한 표정을 지었죠. 박연주 씨,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법원도 이혼을 명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연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법정을 나오며 장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유능했다면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연주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거대한 벽이었고 자신은 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이 걱정스럽게 옆에 앉았죠. 연주야, 힘내. 미경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그때 연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들이 올라왔던데. 연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까지 이 소식을 들었다니.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연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다음 날 아침 더 절망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정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연주의 과거를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연주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작은 실수를 했던 일을 부풀려서 마치 큰 사고였던 것처럼 왜곡했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간 기증을 빌미로 남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여론은 연주를 마녀로 몰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욱 악랄해졌고 심지어 연주의 휴대폰 번호까지 유출되어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너 같은 악마는 죽어야 해. 남편 재산 노리는 더러운 여자. 연주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장 변호사에게서 최악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연주 씨, 정자 씨의 도박빚 증거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왜요? 개인의 사생활이고 이혼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연주는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대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연주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요. 그게 무슨...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우울증으로 잠시 상담받았던 기록이었는데 그것까지 찾아낸 것이었죠. 이걸로 당신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겁니다. 망상이나 피해의식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연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고 모든 약점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가진 증거들은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었죠. 미경이 연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고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끝나는 걸까? 간을 떼어주고 모든 걸 바쳤는데 이렇게 버림받고 모욕당하며 끝나는 걸까?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연주의 눈물소리처럼 들렸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새벽 3시, 연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고요했고 미경마저 잠든 시간이었죠. 연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다 소진되어 버린 것 같았죠.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박스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연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동료들과의 회식 사진. 그때는 작은 월급이지만 행복했었죠. 무엇보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는 자부심이요. 연주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의 메모가 끼어 있었거든요. 자신이 쓴 오래된 메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기록은 진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때 선배 간호사가 해준 말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메모를 보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오랜 습관,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 말이죠. 연주는 벌떡 일어나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낡은 수첩 여러 권이었죠. 지난 2년간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한 수첩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15일, 도경이 라이를 데려왔던 날이었죠. 연주는 그날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도경이 사촌 동생이라며 라이를 소개했다. 그런데 라이가 도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는 게 이상했다.
도경의 표정도 어색했고 2023년 11월 20일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정자 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와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5천만 원이 급하다고 소리치셨다. 도박 빚은 것 같다. 2024년 3월 7일 도경이 늦은 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내가 들어오자 급하게 끊었다. 상대방이 여자 목소리였는데 라이 목소리 같았다. 연주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0일의 기록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도경 서재에서 이상한 계약서를 봤다. 오진택이라는 사람과 뭔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못 봤다. 사진을 찍어뒀다. 사진을 찍어뒀다고? 연주는 급하게 오래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쓰던 휴대폰이었죠. 전원을 켜고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계약서 사진이 흐릿하지만 찍혀 있었습니다. 오진택과 도경이 서명한 보험대행 계약서였죠. 그리고 중요한 문구가 보였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명백한 보험 사기의 증거였죠.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바로 수술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자 어머니가 라이에게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 라이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못 봤지만 라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원 로비 CCTV에 찍혔을 것이다. 병원 CCTV. 연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는 모든 곳에 CCTV가 있었죠. 그리고 병원 규정상 6개월간 보관됩니다. 아직 삭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 4시가 넘었지만 연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 같았죠. 죽은 줄 알았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수첩들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분류했죠. 그리고 휴대폰 사진들도 모두 출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연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미경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과 연주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놀랐죠. 연주야, 뭐야 이게? 증거야. 진짜 증거. 내가 간호조무사 시절부터 가진 습관이 있거든. 모든 걸 기록하는 거. 연주가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자 미경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이거면 되겠는데? 이것만이 아니야. 병원 CCTV도 있어. 연주는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급한 일이었죠. 변호사님, 저예요. 증거를 찾았어요. 진짜 증거요. 그날 오전 9시 연주는 장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첩과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장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증거네요. 특히 이 계약서 사진은 결정적입니다. 장 변호사가 즉시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연주 씨,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릴 한 방이 필요합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말했죠. 변호사님, 제가 정자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필요해요. 어머니가 자백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장 변호사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꼭 가지고 가세요. 이번엔 합법적으로요.
미리 고지하고 녹음하면 됩니다. 이틀 후 연주는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정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연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포기하려고요. 짧은 침묵 후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연주는 정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죠.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어머니,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 없도록요. 정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가 질 거니까. 연주는 녹음기를 켜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질문을 시작했죠. 어머니, 라이 씨가 진짜 사촌이 맞나요?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연주는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이건 라이 씨는 사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죠? 정자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연주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라이 씨에게 매달 돈을 보냈죠? 도경 씨와 연애하라고 매수한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통장 거래 내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병원 CCTV에도 어머니가 라이 씨에게 수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혔어요.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어머니의 도박빚이 5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한 거죠? 죽이려 한 게 아니야. 정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뭔가요? 연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이미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냥 보험금이 필요했어. 내가 알아서 죽기를 바랐을 뿐이야. 우울증도 있었잖아. 충격적인 자백이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어머니가 직접 인정하셨네요. 보험금을 위해 제가 죽기를 바랐다고. 정자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주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요, 어머니. 연주가 나가려는 순간 정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나를 속였구나. 어머니가 먼저 저를 속였잖아요. 20년 동안. 연주는 당당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어떻게 됐어? 연주는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자백받았어.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 그날 저녁 장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사진, CCTV 영상, 그리고 정자의 자백 녹음.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이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연주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법정 최종 심리가 열린 날 아침 9시 연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었죠. 할 수 있어. 진실이 이길 거야.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경과 정자, 라이가 한쪽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변호사 10명이 뒤에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연주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장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진택과 도경의 계약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죠. 이 계약서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백한 보험 사기 미수입니다.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급히 뭔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으로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자가 라이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수표를 확인하는 라이의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정자 씨가 설아이 씨를 매수한 증거입니다. 정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난 그런 적 없어. 앉으세요. 재판장이 엄한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자의 자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냥 보험금이 필요했어. 내가 알아서 죽기를 바랐을 뿐이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죠. 재판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상대 측 수석 변호사가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정황상 충분합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설아이를 바라보았죠. 설아이 씨, 당신은 서도경 씨의 사촌이 맞습니까? 라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사촌이라고 속였습니까? 그건 라이가 도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라이의 눈에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정자 씨가 시켰습니다. 도경 씨와 연애하는 척하면 돈을 주겠다고. 또 한 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자가 비명을 질렀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보험 사기, 사기 미수, 협박 등 여러 형사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도경 씨, 당신은 아내에 간 이식을 받고도 보험금을 노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까? 도경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곧 자백이었죠. 연주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재간을 기꺼이 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 목숨까지 노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대가입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당당했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한시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 원고 박연주 씨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8대2로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잠시 멈추고 도경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와 협박 혐의로요. 도경과 정자, 라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50억이 넘는 도박 빚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죠.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미경이 연주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장 변호사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박연주 씨의 용기 덕분이에요. 연주는 법원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봄날 오전, 연주는 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5평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병실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햇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주는 만년필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죠. 2025년 10월 16일. 오늘로 새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간 수술 자국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연주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게. 졸업식 끝나고 바로. 정말 기다릴게.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연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죠. 진실을 알게 된 수진이가 엄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연주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도경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들었다. 정자 어머니는 사기 미수로 1년형을 선고받았고 라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연주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죠. 향긋한 차 향기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축하해. 오늘이 내 재출발 6개월 기념일이잖아. 고마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경이 물었죠. 후회 없어? 전혀. 오히려 감사해. 연주의 대답에 미경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하다니? 이 일이 없었다면 난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게 됐어. 연주는 진심이었습니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일하기로 했어. 정말? 어디서? 동네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미경이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됐다. 너는 원래 사람을 돌보는 일에 소질이 있잖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햇살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거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수진이와 찍은 사진, 미경과의 여행 사진, 그리고 요양원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 연주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49살의 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배신당했지만 증오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있잖아, 미경아. 응?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족일 수도 있다고.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도 있더라. 뭔데? 연주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자신. 내가 나를 지키는 힘. 그게 제일 강해. 미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주는 다시 일기장으로 돌아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 이름은 박연주. 49살.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표지에는 새 삶이라고 적혀 있었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햇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보았던 그 불길한 햇살이 아닌 희망과 새 출발을 약속하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연주가 간을 기증한 것은 사랑이었지만 도경에게 그것은 그저 이용할 도구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배신을 견디고 일어서는 법을 모른다면 평생 피해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연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주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지사연이었습니다.